추세 전환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 가격이 빠져야 돼요. 지금 50년간 리세션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 중에서 지금 모습이 정확하게 리세션의 모양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책에서 네.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개미들에게는 법칙보다 원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이게 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법칙은 이제 만류 인력의 법칙. 근데 뭐 미란다의 원칙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내 인생의 원칙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인과적인 당연성과 어떤 당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죠. 2 곱하기 3은 6. 6 아닌 다른 숫자가 안 나오는데 그럼 6은 2 곱하기 3이냐? 1 곱하기 6도 있고 12 곱하기 0.5도 있고. 그러니까 꼭 6을 만드는 게 꼭 2 곱하기 3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차트에 미쳐서 5년 정도 보냈는데 차트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 차트 5년만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내가 100억은 더 벌었겠다. 최소.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너 차트 잘 보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에 의지해서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선물 옵션 트레이딩을 하거나 트레이더들은 차트를 보면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개인 투자가들은 차트 책을 보면 원칙을 법칙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장기 이동평균보다 단기 이동평균이 위에 있고 주가가 그 위에 올라앉아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수의 법칙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단 한 경우도 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죠. 주가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서 이동평균은 확장,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하면서 정배열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동평균선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바꿔버려요. 돈을 벌 수 있는 법칙.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돼 있는 것만 사라. 이렇게 되면 6은 2 곱하기 3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 곱하기 정배열된 종목에서만 나는 트레이딩을 한다. 이거는 원칙인 거죠. 내가 정한 거죠. 그렇죠. 내가 그래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해보니까 나는 이게 맞아. 자기에게 맞는. 그렇죠. 그 원칙을 설립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원칙을 법칙하고 헷갈려 버리면 아 정배열 되면 무조건 먹는구나 하고 때려 박다가 맨날 손절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기하는 게 뭐냐? 이동평균선 깼으면 손절 쳐야지. 그거는 매일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자기 레인지에 들어와서 자기가 그거에 숙달된 사람들이 트레이딩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지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경제와 실적에 따라서 달리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올라가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니 차트를 보고 수급을 보면서 지금 매수세와 매수세가 좀 이기는 국면으로 오면 얼른 따라붙는 전략을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포인트를 나는 5일 이동평균선이 세워지면 갈 거야.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나는 잡을 거야. 이거는 원칙. 근데 그걸 갖다 법칙으로 써버리면 개인 투자가들은 헷갈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낭패를 보고 그 한마디 원칙과 법칙 그 두 단어를 이해하는데 5년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야 그거 다 들어보니 소용없더라. 그냥 내가 맞는 거 나한테 맞는 거 하면 되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 이미 10년이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책에서 나온 것들 레토릭이나 내러티브 중에서 검증해 보셔라 이거. 정말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원칙이 필요하다. 네네. 자신만의 거래, 원칙. 투자 기준, 네네. 원칙. 여기 책에서도 그 언제 사느냐가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좋은 가격에 사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은 큰 어떤 위기에 전조 증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주식시장 지금이 기회 아닐까? 네, 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맞는 것일까? 그게 그 매크로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저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12월 달 말까지 지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수만 보면 틀리지 않았고 코스피 200 종목을 가서 놓고 보면 차트가 다 구부러져 있어요. 다 역배열 추세에서 돈을 못 벌었어요. 물태 5월, 9월, 뭐 12월 물태웠다. 그럼 이 사람들 다 지금 가난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챗 GPT 나오고 로봇 나오고 2차 전지까지 테마들이 순환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매크로를 보는 건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포지션을 구축해 놓는 것밖에 없어요. 1억이 있다 그러면 3천만 원 내가 챗 GPT를 따라가든 뭐하든 내가 이거 다 날려도 상관없는 돈 하고서 거기서 가면 되고, 제가 그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건 보니 뭐냐면, 저한테 상담이 들어오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 물려 있었어요. 마이너스 40%, 60%.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 사람들 많았죠. 근데 거기다가 추세 전환하니까 때려 박으라 했으면 저도 또 똑같은 놈 된 겁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추세 전환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리세션으로 한번 꺾어지면 거기서 때려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주관이고, 그거에 대한 경제 데이터와 매크로 데이터를 제가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종목을 잘 보시고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 보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돈을 못 벌고 대형주로 돈이 안 되니까 주식시장 들어온 사람들은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하다가 저거 잘 되네 하고 저를 몰려들어서 그 시세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중소형주라든가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이 시세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게 왔다라고 해서 시장을 돌려버린 건 아니에요. 다만 중소형주 중에서도 너무 많이 빠졌거나 성장이 나오는 종목들은 신고가 돌파가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 눈만 있으면 하셔도 될 거다. 다만 제가 누누이 매크로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크로를 보면 확률이 센 자리, 좋은 자리를 갈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나스닥 17,000에서는 제가 14,700부터 인버스를 찍었거든요. 제 돈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마이너스 46% 났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때려 박았습니다. 그래요? 아파트 팔아서. 그런데 왜 했냐면 큰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대로 이거 멀티플, 케이프, 경제 모든 데이터, 실업률 데이터 봤는데 야 이렇게 봤는데 이게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나는 경제 잘못 배운 거고 주식시장 떠나야 된다. 그러고서 제가 부인을 설득했죠. 이거 하자. 가자. 그래서 이제 상가까지 팔려고 하다가 상가는 냅두고 이제 아파트만 처리를 해서 했는데, 상가까지 팔았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17,000. 시그마로 보면 3시그마가 넘어가요. 그거는 확률상으로 보면 테일이기 때문에 이쪽 평균으로 회귀한다고 보면 이길 수 있는 자리, 버티면 이기는 자리. 원유 120불 갔을 때 상황을 보면요, 360불 간다고 골드만삭스가 얘기했어요. 지금보다 3배 날라간다고. 골드만삭스는 고점 저점에서 정확하게 거짓말합니다. 걔들은.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달러 인덱스화가 120이었어요. 원유 120과 달러 인덱스 120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럼 둘 중에 하나 깨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환율 외환 1,440원에 외환 찍었고요. 마이너스로 찍어가지고 그 15% 먹었고요. 2배짜리로. 그리고 나서 원유 인버스도 찍었습니다. 천연가스가 9불일 때 그게 원유 360불하고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인버스로 찍어서 2불까지 내려왔죠. 지금은 채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때 왔을 때도 4.3%였습니다. 네. 그 채권이 지금 25%에 30%, 그리고 많이 난 건 60%까지 났습니다. TMF 같은 거 60% 났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국민을 담보로 하고 시그마가 30시그마가 되는데 거기서 집 팔아서 전 재산을 때려박을 수 있는 자리와 그냥 1억 중에서 3천만 원 매매해서 버는 자리와 비교했을 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매크로를 보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3천만 원, 5천만 원을 거기다 때려 박아봐야 기다리기 힘들고 막 저거 올라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나 제가 50년간 리세션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 중에서 지금 모습이 노 랜딩이다, 소프트 랜딩이다, 뭐 하드코어, 정확하게 리세션의 모양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건 그 안에 흐르는 도도한 DNA, 리세션의 DNA는 정확하게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차박차박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힌지가 발생한 게 있어요. 갑자기 1월달 소비가 좋아졌다. 소비가 좋아지면서 이거 소비가 왜 이렇게 좋아지지? 근데 이번에 뻐그러져 버렸잖아요. 구라였다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소비가 좋아지니까 막 국채 막 가격 다운 나오고 막 4% 올라갈 때 국채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죠. 매크로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그 실업이 이렇게 탄탄한데 그 고용 데이터가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고용 데이터의 내부를 다 들여다봐야 돼요. 리세션 때 나오는 비정규직 늘어나고 정규직 까지고, 해고자들 숫자가 막 늘어나는데 그게 고임금 노동자들이고, 그 사람들 놀아도 되거든요.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여행 다녀와서 파타임 잡만 해도 그 사람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그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 가격이 빠져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건축 허가와 착공이 팍 부러졌어요. 지금 2년 동안 계속 부러졌어요. 보통 아무리 늦어도 8개월 이전에 다 부러졌어야 돼요. 네. 부동산 건설 현장이 사이트들이 다 닫혀야 돼요. 이렇게 부동산 현장이. 그런데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22년에 팬데믹 때 나온 것들 공사가 미뤄졌던 게 한꺼번에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탄탄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다 부러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면밀하게 90개 항목을 다 조사했기 때문에 전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리세션으로 향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방향을 풍향계가 그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두 개 픽살이 나지만 걔들도 고장난 거지 결국엔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긴 온다. 소프트 할 거냐 하드코어 한 거냐, 이건 하드코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실업 데이터는 더 좋아지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기 어렵다. 그래서 빠질 거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그거에 미치는 소비가 부러지고 경기가 부러지는 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